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는 흐려져서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오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5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서 오늘도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내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승현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9월인데도 한낮에 무척 덥죠. 올여름은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사상 최고 기온의 무더위를 기록하면서 전력 수요 역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기존의 전력 시설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동해안 화력발전소 4곳이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눌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를 생산해도 이 수도권으로 실어나를 송전선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전력망이 동맥경화에 걸린 사연은 무엇인지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 부머가 은퇴 연령인 60세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부모님 부양과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건데요. 은퇴를 앞둔 2차 베이비 부머의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네. 꼭 필요한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논란이 아주 컸었는데 네. 일단 좀 보완책이 나온 모양입니다. 네. 그 대출 규정 자체를 이제 까다롭게 했고 이걸 바꾸는 건 아니고 이제 실수요자라고 규정 짓는 분들에 대한 예외를 두는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대출 제한을 처음 했던 게 우리은행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예외 조건 등을 제시했죠. 뭐 결혼을 한다라든지 직장이나 학교를 이전하는 것 같은 이런 예외 조건들을 제시를 했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 세대에게만 허용한다. 그리고 기존 1주택자의 주택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내세웠는데 네. 여기에 이제 새롭게 예외 규정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 지금 나흘 만인데 번복까지는 아니지만 예외 규정을 또 발표를 한 거죠.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이제 예외 조건이 이겁니다. 실행 당일에 주택 그 대출이 실행되는 당일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이제 차주는 보유주택 매도 계약서와 또 구입하는 주택 매수 계약서를 은행에 이제 제출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네. 아울러 이제 오늘부터는 원칙적으로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연소득 이내에서만 해주기로 했었는데 네. 특수한 경우 뭐 본인이 결혼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직계가족이 뭐 사망을 했다 혹은 자녀가 출산을 한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최대 연소득의 150% 상한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생활안정자금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 원으로 지금 묶어놨죠. 이 규제에도 만약에 이 주담대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이다. 네. 이런 경우에는 또 1억 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또 두는 식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하는 추가 조치인데 그래도 이게 어디까지는 예외 규정이잖아요. 그리고 또 차주에 따라서는 이 조건도 까다롭다고 여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할 때 이런 조건부 주담대 같은 경우는 주택을 매도해야 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반대로 또 새로 들어갈 집에 대한 매수 계약도 시일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또 새로 들어갈 집에 기존 집주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집주인과도 일정을 또 맞춰야 되는 좀 더 까다롭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여전히 논란은 뭐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국내은행장 간담회가 있었다면서요. 여기서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이 참석해서 네, 좀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했다면서요. 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간담회 직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꺼냈는데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또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또 이로 인해서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 자, 이렇게 사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역시 자신을 최근 둘러싼 논란이나 지적을 의식을 한 듯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되게 자유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네. 각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실수요자라는 말은 또 안 했어요. 자율, 자발 이런 단어들만 주로 사용을 했고요. 네. 자, 앞서 은행권에서는 사실 이제 그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맞춰서 소위 대출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좀 강화를 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니까 지난달이었죠. 이복현 원장이 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은행들이 어떻게 했냐면 금리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대출 자체를 규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각종 조건들을 까다롭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들 피해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또 지난 4일에 이복현 원장이 실수요자 대출에는 제약이 없도록 하겠다. 네. 이런 언급을 해서 또 이 발언도 혼란을 좀 일으켰고 급기야 이제 김명환 금융위원장이 어느 부분이 실수요자인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복현 원장의 뭐 발언에 좀 제동을 거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했죠. 네. 결국 지금 대출 규제 방향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이 원장을 비롯해서 금융당국의 어떤 모순되고 갈짓자 스탠스 이런 것들이 결국 많은 혼란을 일으켰고 대표적인 사례가 둔촌주공에 잔금 대출되지 않는 뭐 이런 사례들이 대표적인 혼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처음부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또 뭐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거 내놓는 게 쉽진 않겠습니다만은 네. 실수요자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자, 정부가 쌀 그리고 한우의 수급 조절을 위해서 생산 감축을 하는 네. 조치를 취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소비에 비해서 너무 과잉 생산되는 부분들이죠. 쌀이나 네. 한우 이런 것들을 생산을 좀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되겠는데요. 오늘 정부와 국민의힘,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또 수학기 쌀값 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서 발표된 안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쌀에 대해서는 재배 면적 2만 헥타르의 재배 면적을 즉시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쌀 재배 면적을 격리한다는 거는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거나 혹은 강제로 쉬도록 하게 하는 이런 정책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10월 통계청 예산 생산량 발표가 있는데 네. 이 발표에 따라서 추가 격리 조치를 할 가능성도 내비쳤고요. 11월에 이제 최종 생산량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쌀 생산과 관련해서는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네. 이 정부가 결국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벼 재배 면적 감축 목표도 좀 상향하겠다 이런 조치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위한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3만 5천 헥타르의 벼 재배 면적 감축을 목표로 설정을 했고요. 네. 2025년까지는 타 작물 재배 면적 다 포함해서 30만 헥타르 이런 감축 목표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걸 좀 더 생산량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감축 면적을 더 확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내놓은 것이고요. 이 감축 면적 조정 결과에 따른 뭐 인센티브도 부여가 됩니다. 이런 것들도 좀 확대를 하겠다 이런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연내에 발표할 계획도 내놨습니다. 그럼 한우는요? 한우 역시 이제 수급 불안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암소 생산을 감축하는 시행을 지금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기존의 감축분이 13만 9천 마리인데 여기에 10,000마리를 추가로 더 암소 10,000마리를 추가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한우 농가에 지원하는 사료 구매 자금이 있는데 이거는 1조 원 수준을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소비 판촉 행사도 합니다. 대대적 할인 행사도 열고요. 또 급식업체, 가공업체에 좀 한우의 원료육 납품을 지원을 해서 한우 소비 확대를 좀 꾀하는 이런 정책도 내놨고요. 중장기적인 대책도 역시 발표가 됐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소고기 자급률 4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앞으로 내놓겠다 이런 방침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추석 연휴 앞두고 다양한 지원 대책 나오고 있던데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새 출발 기금 확대 시행 시기가 앞당겨진다면서요? 네, 이게 새 출발 기금이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는 차원에서 이제 조성되는 기금인데요. 채무 조정이 핵심이긴 합니다. 이 채무 조정과 함께 신규 자금 같은 걸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지난 7월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새 출발 기금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핵심은 이거죠. 기금을 통해서 채무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새 출발 기금 지원 대상의 사업 영위 기간을 당시 이제 확대를 했죠. 이게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7개월을 더 늘려서 기존에 제외됐던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도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골자였는데 시행 시기가 9월 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9월 12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새 출발 기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 조정 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도 추심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추심이 좀 중단되기 때문에 연휴 전후로 이런 추심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겠고요. 이와 함께 지원 대상도 더 확대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해서 채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네. 다만 대환 대출,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목적의 대환 대출에 대해서는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좀 확대하는 조치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가맹점 대금하고 연금은 뭐 연휴 전에 지급한다면서요? 네, 카드 업계가 이제 자발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은 건데 전국 46만 2천 개에 달하는 중소 카드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앞당겨서 지급하기로 했고요. 또 만약에 이제 대출의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기간에 도래할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연체 이자 별도 없이 만기가 이제 9월 19일까지로 자동 조정되는 그런 안도 발표가 됐고요. 카드 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체료 없이 연휴가 끝난 19일에 자동 출금되는 것으로 조정이 됐고 네. 그밖에 뭐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의 자동 납부일도 출금일이 19일로 연기가 됩니다. 또 하나 이 주택금융공사가 지급하는 주택연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좀 추석 연휴 전에 13일에 미리 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도 나왔고요. 중요한 거 증권 매매 대금 지급일이 보통은 매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틀 후에 이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추석 연휴 기간에 겹칠 수 있어서 네. 이거는 연휴 직후로 지급이 좀 수년된다는 것, 늦춰진다는 거죠? 네, 늦춰진다는 겁니다. 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폭염과 AI 열풍으로 전 세계가 전력 수급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발전 시설을 얼마나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문제지만 기존의 전력 시설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동해안 화력발전소 4곳에 원전 6기와 맞먹는 6.2기가와트의 발전 시설이 있지만 그 가장 전기 소비가 높은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망이 없어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또한 송변전 설비 건설 사업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늦춰지면서 제때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 정전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시는데 덥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뭐 오늘도 폭염 경보가 나와가지고요. 그러니까 9월인데요. 네, 늦 여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기록적인 폭염이다 보니까 한 지난해까지만 해도 어떻게 좀 에어컨 사용을 좀 줄여보자 했던 분들이 올해는 그냥 모르겠다 하고 네, 네. 켜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전기 사용량이 만만치 않았겠죠? 그럼요. 네. 올해는 사상 최대의 전력 수요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네. 8월 20일 오후 5시에 전력 시장 수요가 97기가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8월만 해도 역대 전력 수요를 5번이나 갱신하는 네. 기록적인 상황이 있었고요. 97기가 정도라고 하면 원자력 100기가 동시에 전력을 생산해야만 원자력 몇? 원자력 100기, 네, 100대, 100기? 100대가 동시에 돌아야만 이 정도의 전력을 충족할 수 있는 엄청난 전력 수요를 이번 여름에 우리가 소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전력 설비 용량은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한 140기가 언저리가 네.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어떤 경우에는 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하지 않았다 네. 하니까 저희가 한 100기가, 120기가는 항상 언제든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력 설비가 한 100, 지금 보니까 149기가와트 네, 네, 중에서 네, 말씀하신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는 이제 날씨와 시간에 영향을 네, 받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한 33기가와트를 빼면 현실에서는 이제 100기가와트 조금 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네, 네. 97기가와트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쓰는 거군요. 정말 많이 썼습니다. 네, 네, 네. 역대 뭐 이런 여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언제였었죠? 갑자기 막 다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막 못 쓰고 그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한 10여 년 전에 네.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네. 저희는 전력 수요를 이렇게 이제 낮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때 늦더위가 왔었습니다. 네. 예, 늦더위가 와가지고 추석 연휴 끝난 그 다음 날 전력 공급이 네. 예측했던 것보다 못 따라와가지고 네. 전국이 이제 순환정전이 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 네, 그거 예.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네. 근데 이제 그때보다 그게 10여 년 전이니까 네. 올해가 어쨌든 최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일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아서요. 그게 사실은 전력 당국하고 전력 기관들이 3월, 4월 정도 되면 여름철 대책을 수립을 합니다. 네, 네. 그때 대책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수요 시나리오를 설정을 하는데 네. 폭염이 지속되면 97.2기가와트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저희가 8월 20일 날 97.1기가와트가 됐죠. 그러면 92.2기가만큼 전력 수요가 성장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네. 사전에 이제 공급력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번 네. 여름은 무난히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어쨌거나 지금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서 계속 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수도권에서는 일반 전력 말고 무탄소 에너지 공급이 더 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우리나라 전력 수요와 공급의 상황을 잠깐 보면요. 네. 수도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에서 전체 전력 수요의 한 40%를 사용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영남 지역에서 한 30% 사용을 하고 네. 있고 기타 지역에서 한 30%를 소비를 하고 있는데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근의 발전소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수도권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동해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나 석탄 발전소 네. 또 충남에 있는 석탄 발전소 아니면 호남에 있는 재생에너지로부터 네. 수도권이 전력을 공급을 받고 네.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네. 매 시간 원자력 12기에 해당하는 정도의 전력을 비수도권으로부터 송전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송전망 건설이 뭐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전력 수급 사항들이 지역별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네. 상당히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그렇겠네요. 상황으로 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전기 공급과 예. 그 수요를 연결하는 그 송 배전망 확충이 예. 시급해 보이는데 예, 예. 게다가 이제 앞으로 그 AI 열풍 등으로 이제 전기에 대한 수요가 점점 전력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잘 갔지만 예. 앞으로도 이렇게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장기적으로 저희가 2050년까지 현재 전력 수요 대비 한 2배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전력 수요가 2배 정도 성장을 하면 공급이 2배 이상으로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수요와 공급 사이의 미스매치,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부분은 반드시 송전망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네. 송전망은 특히 2배 이상을 건설을 해야 됩니다. 네, 기존에 이제 건설이 상당히 지연돼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AI 그다음에 용인의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 그다음에 여름철이 점점 더워졌을 때 냉방 수요 이런 부분을 맞아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네. 발전소 건설뿐만 아니고 송전망 건설이 거의 핵심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경기도에 들어서는 반도체 네. 클러스터 거기에도 네.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게 장기적으로 10기가와트인데요. 네. 10기가와트 같으면 요번에 체코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원전 1기가 네, 네. 한 대가 1기가와트 정도거든요. 그 10대만큼의 전력을 수도권에서 용인 지역에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전력 당국 생각은 한 3기가와트 정도는 네. 그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네. 부족한 7기가와트는 다른 데서. 타 지역에서 영동 지역에서 호남 지역에서 충청도에서 이렇게 끌어와야 되는 거죠. 끌어와야 되는데 어. 그 송전망을 건설을 해야 되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10기가와트 이상의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2047년까지 반도체 네, 공장이 네, 16개가 그렇습니다. 이제 신설이 네. 되는데 네. 사실 AI 시대에 전력 사업이라는 게 정말 산업이라는 게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돼버렸다는 생각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송변전 시설 이게 이제 그 예정돼 있는 사업이 112건인데 하나도 공사를 시작한 곳이 없다. 6월 말 현재 이렇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기본적으로 우리 송변전 설비하고 발전 설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발전소는 특정 지역에 한정돼서 발전소를 건설하면 되지만 네. 앞에서 말씀드린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네. 원격지 발전소로부터 아주 장거리에 송전선로를 깔아야 됩니다. 그걸 어디다 깔아요? 지상으로 깔거나 네. 아니면 지하로 깔거나 지중화해가지고요. 지중화해가지고 네. 지하로 깔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이제 길게는 뭐 100km, 200km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상당히 많은 지자체를 거치게 되는 거죠. 네. 상당히 많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자체, 지역 주민의 갈등 구조가 발전소의 갈등 구조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특정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자체 혹은 그 네.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은 뭐 일정 부분의 재산적 손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지자체는 또 편익을 받는 이러한 갈등 구조가 바로 네네. 옆에서도 존재하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네. 이게 민원이 복잡하고 다단하고 네.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일단 이제 반대를 네. 하면 네.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한전 측의 입장에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서기도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 지나가는 그 설비를 못하게 만들면 결국 원격지 이런데 전력 수요에 공급을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전력난이 네, 네. 생기는 건데. 예. 예. 일단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2년에 수립한 그 송변전 네. 설비 네. 그 이제 신규 건설 사업이 112건이라고 네. 이제 보도된 걸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근데 올해 6월 말까지 네. 하나도 사업을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한 곳이 네, 없다면서요. 신규
공사를 하지 못한 이유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네. 새로운 송전선로를 깔게 되면 정부가 계획을 맨 처음에 수립을 하고 네. 그다음에 경과지를 송전선이 어느 선로를 어느 지역을 따라 건설이 되는가는 네. 경과지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네. 네. 그러면 이제 입지가 밝혀지는 거죠. 네. 그럼 밝혀지면 그 경과지에 있는 주민들이 네. 반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입지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인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앞 단계에 있는 거죠. 입지 선정부터 반대가 되니까 인허가도 못 넘어가고 공사도 넘어가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부터 지금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뭐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경기 하남시 동서울 변전소 같은 경우도 네. 아예 지금 네. 못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이 그냥 뭐 반대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재산권이죠. 네. 예를 들면 내 땅 위에 혹은 내 건물 위에 내 아파트 옆에 송전선이 지나갔을 때 송전선만 있는 게 아니라 송전탑도 있어야 되잖아요. 송전탑 그 위에 걸쳐주는. 송전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일단 좋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재산적 침해를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존재하는 부분이 네, 첫 네, 번째 이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이 부분은 우려가 되는데 건강상의 우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전자파라든지. 네. 그래서 우리 아이는 괜찮은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강상의 우려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현재 송전선로 인근에 있는 토지 소유주들한테 보상하는 보상금이 현실적인 수준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고 현실화된 보상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좀 개선을 할 그럼 필요가 송전소, 있습니다. 변전소가 있고 네. 송전탑도 있고 네. 그 위에 이제 네. 송전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송전소나 변전소가 있는 이제 지으려면 네. 거기에 그 땅을 보상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 인근에 그 아래 송전선로가 지나가면 네. 그 아래에 있는 땅은 상당한 영향을 받으니까 송전선로 양옆으로 11m 정도 11m. 되는 부분만 보상이 되고 그걸 벗어나면 이제 보상이 안 되는 그런 지금 보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경과지가 있는데 어떤 시민들은 주민들은 먼저 협상을 해가지고 타결을 하고 네. 또 먼저 타결을 했는데 인근 동네에서 늦게 타결을 해가지고 이제 어. 보상금이 높아진다든지 그럼- 이런 지역 간의 또 갈등 구조도 존재하고요. 그렇군요. 상당히 네. 복잡하군요. 형태를 그러니까 가지고 재산 있습니다.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소유주 보상 문제도 있고 아까 이제 건강상의 문제인데 우려. 네. 근데 이제 네. 건강권이 진짜 위협받는지에 대한 것도 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네, 돈도 네. 돈이지만 네, 네. 건강은 정말 네. 위험한데 실제로 그게 뭐 밝혀진 게 있는 건가요? 건강에 그게 위협적이라는 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전력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네.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네. 주민들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떤 변전소나 송전선로가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서 한 100m 정도만 떨어지더라도 네. 전자파 세기가 0.2 마이크로 테슬라 정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 현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기준이 있는데 네. 기준에 한 0.1% 되는 수준이고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이러한 전기 제품, 가전 제품을 사용하는 수준 정도에 불과하다. 100m 지나고 나면 예. 또 100m 안쪽은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송전선로를 송전탑을 높게. 상당히 높게 하고 아하. 그다음에 변전소 인근을 테두리를 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기준 하에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송변전 설비 사업이 전혀 진척을 못 내고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인력망 확충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역할이 한전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가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 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안정적 전력 공급이 되니까 네. 정부가 범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전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범부처를 아우르는 뭐 범부처라고 이야기하면 산업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뭐 해수부, 국방부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들이 다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상을 좀 유연하고 현실적인 좀 보상도 돼야 소비자들이 네. 그 인근의 주민들이 좀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규제가 있는데 네. 환경 규제, 그다음에 개발 행위에 대한 뭐 규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특례 조항을 적용을 해서 빨리빨리 송전선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 체계로는 되지 않고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네. 이제 요즘 뭐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네.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근데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그 지난 5월인가 발표됐죠. 그 11차 전력계획 실무안 네, 보면은 네, 네. 2038년까지 신규 원전 3기 그리고 네. SMR 그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부르는 거 그것도 또 지을 수 짓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네. 정말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그 부분은 뭐 제가 추가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 발전소, 그다음에 탄소가 적은 발전소들이 필요한데 탄소가 적은 발전소는 크게 두 종류가 이렇게 있죠. 하나는 원전이 있고 하나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있는데 양쪽 다 필요하다. 그래서 원전은 안정적으로 어렵지만 네. 건설이 돼야 되고 또 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번 달 8일, 9일, 5일, 6일, 7일에 LA 인근에서 대규모 정전이 있었습니다. 네. 3일 연속.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이렇게 있지만 송전망이 노후화된 부분도 이렇게 이제 있고 네. 그다음에 너무 에너지원을 특정한 하나의 에너지원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네.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한테는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전기료 얘기 잠깐 좀 해볼까요? 네. 전기료 현실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네. 지금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또 일반 가정용 전기하고 네. 또 이제 산업용 전기 사이에 네. 일단 전기 요금은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의 반 정도 되고 네. 독일의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또 미국도 우리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력 상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렇게 전기료가 낮다라는 이야기는 원칙적으로 원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가 해소가 되지 않고 낮은 전기요금은 원가를 회수하지 못한다. 네. 여러 가지 장점은 뭐 살림에는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부채가 다음 세대에 넘겨지는 이러한 세대 간의 또 갈등을 또 유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전이 매년 이자로만 한 4조 원 정도 내고 있는데요. 네. 이자는 반드시 연작 갚아야 되고 그다음에 원금을 조금씩 갚을 수 있는 네. 지속적으로 갚을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은 책정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용하고 가정용의 차이는요? 지금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게 가정용에서 산업을 이렇게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산업용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용보다 더 비싼 상황이고요. 해외에서 보면 가정용은 대규모 전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정용보다 통상 싸게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좀 부담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하고 사실하고 또 갭이 차이가 이렇게 존재하는 부분. 근데 저는 이제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 네. 그전처럼 텔레비전, 라디오, 냉장고만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뭐 그 스마트폰, 컴퓨터, 냉난방 시스템 이런 가전제품 보편화돼 있고 심지어 전기차도 또 이제 새로운 전력 소비원 이렇게 등장해서 이제 소수만 그
그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시대가 아닌데 이 전기료 부담이 점점 커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전기료 사용이 점점 사용량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끝으로 나와주셨으니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미래를 위한 어떤 조언이랄까요? 아무튼 안정적 전력 공급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전력 공급이 돼야 되고 네. 세 번째는 무탄소가 돼야 됩니다. 무탄소, 그래서 네. 탄소가 없는 전기를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 미래 산업의 운명뿐만 아니고 우리 생활의 삶의 질까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문제는 2050년까지 거의 2배에 이르는 전력 수요에 네. 상응하는 발전소 건설하고 그다음에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뭐 님비에 거치는 수준이 아니고 님비 이상의 이제 이런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갈등 문제를 극복하는 시스템이 좀 구축이 돼야 된다. 네.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부분을 통해서 펌프추의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전기가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비수도권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수도권에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네. 또 수도권에 있는 소비자는 더 많은 요금을 내야 그게 사회적 정의에도 합당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네. 지역 간 갈등을 또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으니까 상당히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수도권에 발전기를 새로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발전기에 보상되는 가격 기준이 네. 더 높아져야 됩니다. 네. 그러면 송전망을 건설을 최소화되는 부분들로 가지 않을까. 이 부분은 뭐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계에서 계속 논의를 해가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의 박종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은퇴 이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은퇴를 앞둔 2차 베이비 부머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쉽게 이제 베이비 부머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지? 1차하고 2차는 언제부터 나뉘지? 일단 1차, 2차 이런 나누는 질문들 것도 잘 하실 것 모르시는 같아요. 분도 많으신데 네. 학자들마다 구분 기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베이비 부머 하면 넓게 보면 1955년, 그러니까 네. 전후 55년부터 네. 74년까지를 통틀어서 크게 베이비 부머를 하고요. 네. 이거를 1차, 2차로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네. 보통 1차 베이비 부머는 1955년부터 63년생까지라고 하고요. 네. 2차는 뭐 구분 기준이 조금 상이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뭐 68년부터 74년생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발간한 2차 베이비 부머 관련 보고서를 보면 거기서는 1964년부터 74년까지 네. 그 기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을 2차 베이비 부머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은에서 나온 그 기준으로 하면은 1964년생부터니까 이들이 이제 2024년 올해 60세 맞으면서 네네 맞습니다. 은퇴를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이 베이비 부머 인구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1차 베이비 부머 그러니까 55년부터 63년생까지 1차 베이비 부머가 한 705만 명 정도 돼서 전체 네. 인구의 한 13.7% 정도 차지하는데 이제 하는 기준에 따라서 64년부터 74년을 2차 베이비 부머라고 한다면 이 인구는 이제 954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전체 인구의 한 18.6%를 차지하니까 우리나라 인구 집단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인구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 이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올해 60세 되신 분에서 향후 11년 동안 계속 정년을 향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900만 명, 거의 한 1,0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한국에 계속 60세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1차는 거의 이제 은퇴를 하신 거고 지금 2차부터가 그렇죠. 1차 베이비붐은 이미 60세 다 넘겼고 네. 2차는 이제 60세 향해 가고 있다. 네. 60세는 이제 막 지나가시는 거죠. 네. 네. 그 2차 베이비부머 입장에서는 이제 그 좀 많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2차 베이비붐한테 물어보면 그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금방 말씀하신 불안. 네. 불안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불안이라는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미래를 향한 감정입니다. 네. 미래에 어떤 거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미래에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이 불안하죠. 불안해지기 네.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2차 베이비 부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뭘 잃어버릴까? 당장은 월급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퇴직하고 나면 가장 크게 불안한 게 월급이 사라진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함들이 되게 크잖아요. 네. 보통 이분들 같은 경우 20년, 30년 가까이를 월급 받아서 생계를 꾸렸잖아요. 뭐 네. 월급 받아가지고 식재료도 사고 아파트 관리비 내고 계절 바뀔 때마다 뭐 옷도 한 벌씩 사 입고 그렇게 했고 뭐 자녀들 학원비도 내고 네.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뭐 가끔 해외여행도 가고 그랬었는데 이 모든 게 다 월급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데 네. 만약에 이제 조만간 월급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이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에서 우리나라 정하고 있는 정년이라는 것이 60세까지니까 그러니까 짧게는 뭐 올해 아니면 10년 정도의 준비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월급 없는 삶이라는 게 네. 기다리고 있을 텐데 사라질 월급에 대한 대안을 세워놓으신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그렇지 못한 못하죠. 분이 많아서 이제 네.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또 불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준비는 또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마음만 불안하고 그렇죠. 바빠요. 네. 불안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이 불안이 시간이 지나면 후회로 바뀝니다. 네. 그렇죠. 후회는 가만 들여다보면 과거를 향한 감정이거든요. 네. 과거에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안이 후회로 바뀌지 않으려면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고요.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하면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거든요.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고 내일 일어날 일을 걱 걱정하면서도 오늘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럼 내일을 바꾸려면 오늘 뭔가를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좀 잘 안 하시더라고요. 50대들도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불안해하시면서 잘 행동하지 않으셔서 이 부분을 조금 바꾸려면 오늘 좀 뭔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남은 기간만이라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불안이 후회로 바뀌지 않으려면 이제 당장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 오늘부터. 예.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은퇴를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은 50대를 뭐로 비유하냐면 활주로에 비유합니다. 비행장 가면 활주로가 있으면 이륙하는 비행기도 있고 착륙하는 비행기도 있잖아요. 네. 50대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지금 현재 직장에서 하는 일에서는 착륙을 준비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60대 이후의 삶을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륙도 준비를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시기가 되게 번잡하고 빈번하고 뭐 복잡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충돌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기에 준비를 좀 잘해야 되는데 일본에는 이런 준비 활동을 할 때 모든 글자에다가 활동할 때 활자를 네. 붙여가지고 많이 만들거든요. 네. 어떤 거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초고령 사회라서 이제 사망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을 일본에서는 끝날 종자를 써가지고 종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혼인 준비 활동을 혼활이라고 하고요. 아, 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취활이라고 하는데 취업 활동, 취입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50대가 해야 될 일을 저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걸 좀 인용하면 퇴활이 필요하다. 퇴직 활동, 퇴직 퇴직을 준비를 위한 활동이 좀 네.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퇴활, 이 퇴직 준비 활동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 공백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월급은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 화가 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소득 공백 기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니까 네. 그 기간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맞아요. 1969년도 이후 출생자 같은 경우는 노령연금을 65세. 65세부터 받은데 정년은 60세니까 5년간. 5년 있고 뭐 그 전에 명퇴하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소득 공백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기간을 어떻게
버텨낼 건지에 대한 소득원들에 대해서 자기가 좀 마련하는 전략들을 좀 구상을 해봐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 월급과 월급이 끊기고 연금이 개시되는 그 시간까지 이어주는 뭔가 징검다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징검다리라고 하면 이제 뜨문뜨문 나가지고 건너기 좀 편하게 놓는 다리를 징검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득 공백 기간에 징검다리가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징검다리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퇴직급여. 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면은 보통 퇴직소득세라는 걸 납부하는데 네, 네. 이거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은 퇴직소득세를 작게는 한 30% 많으면 40%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먼저 활용하는 전략들을 좀 세워봐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럼 언제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냐? 퇴직하고 나서 5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우선 이거부터 어떻게 연금화해서 소득 공백 기간을 버텨갈지에 대한 전략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직장인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연금저축하고 IRP라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요거 저축하면은 한 해 최대 뭐 900만 원 정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만 받으려고 이거 가입하는데 수령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네.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냐 그러면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공백 기간에 이걸 잘 활용하면 소득 공백기를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로 좀 활용할 수 있으니까 퇴직금하고 네. 이런 연금저축 IRP에 들어있는 상품들 적립금들 좀 활용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이게 좀 마땅치 않으면 그 노령연금을 좀 당겨서 수령하는 건 어떨까요? 그걸 이제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네. 뭐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장 5년 정도 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조기 노령연금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신규로 조기 노령연금 신청하신 분이 11만 2천 명 정도 됐습니다. 네. 그 직전 연도 보면 한 5, 6만 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상당히 빠른 왜 속도로 그랬을까요? 늘어났고요. 네. 이게 작년이 어떤 해였냐 그러면 그러니까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한 해 늦춰지는 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 늦춰지다 보니까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신청하신 분들이 꽤 네. 늘어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 당길 때마다 수령액이 6%인가? 맞습니다. 네. 1년 당길 때마다 6%씩 감액되니까 네. 5년을 당기면 한 30% 정도 감액돼서 수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받는 대신 적게 받는데 이걸 내가 활용할지 말지라는 전략들도 한번 세워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집 있으신 분은 거주주택을 담보로 이제 주택연금 같은 거 신청하실 수 있는데 네.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55세 네. 이상이고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네. 해당 주택 담보로 맡기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그 상품들이나 제도들이 있잖아요. 이것들 잘 활용해서 나는 소득 공백 기간을 어떻게 버텨낼 건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놔야지 그렇죠. 됩니다. 네. 뭐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뭐가 네. 더 좋냐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떤 걸 활용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생각하면 좀 답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네. 정년 후에 재취업 고려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재취업 일자리 소득 수준이 예전만 못해서 이걸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보통 이제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한 60% 이상이 재취업을 원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전직 하시는 분도 있고 이직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직은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하고 유사한 종류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네. 소득 감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예 내가 하는 지금 일하고 있는 거랑 전혀 다른 분야로 가시면 이거 완전 신입사원이잖아요. 전직을 하는 경우에 소득 감소가 꽤 커서 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때 무슨 전략을 써야 되냐 그러면 그 일자리에서 나온 소득까지 생활비를 다 감당할 수 없으면 연금하고 일을 겸업하는 전략, 네. 연금 겸업 전략을 좀 써서 둘을 섞어가지고 필요한 소득을 만들어내는데 네. 외국에선 이렇게 소득이 퇴직하고 나서 일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들을 점진적 은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를 점진적으로 한다. 네, 그래서 네. 단절적으로 탁 은퇴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점진적으로 은퇴하는 전략을 세우고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 연금해서 보충해 나가는 전략들을 네. 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50대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50대가 되면 일단 연금 맞벌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네. 현재 우리나라 40대 50대 부부들의 한 60% 가까이가 맞벌이를 하거든요. 네. 그 생활하기에 혼자 벌어서는 힘들어서 맞벌이 하는 거잖아요. 60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 혼자 받아가지고는
생활이 잘 안 되니까 본인도 연금 받고 배우자도 연금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뭐 현재 맞벌이 부부들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급여도 양쪽에서 다 받고 네, 직장에서 국민연금도 다 받는데 네. 문제는 이제 외벌이 부부들인데 네. 외벌이 부부인 경우는 혹시 전업주부 배우자가 계시다고 하면 일단 국민연금 임의가입부터 네.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과거 직장 다녔던 경력이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 비어 있는 기간에 대해서 추후납부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10년을 채워야죠. 예, 네. 그래서 연금을 부부가 같이 받을 수 있는 전략들을 세워놓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네. 자, 마무리 좀 해주실까요? 은퇴를 앞둔 2차 베이비 부모의 노후 준비. 네. 일단 노후 준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자녀 있잖아요. 네. 자녀 문제들 요즘은 자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부모님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어야지 자녀들도 결혼을 잘한다 그럽니다. 아이고. 그래서 나의 노후 준비가 자녀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네. 자기 노후 준비를 좀 더 충실히 하는 전략들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